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9일 공개합니다. I'll be back. 영화 터미네이터 2는요. 핵전쟁 이후 생존을 위해 기계와 싸우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어떤 파괴력은 상상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핵전쟁이 무서운 건 당장 내일이라도 누군가 마음을 잘못 먹는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공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019년 2월에 분쟁 지역 카슈미르를 두고 핵 보유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공습을 또 주고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때 전 세계가 벌벌 떨었잖아요. 예. 현재 핵보유 선언국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8개국입니다. 보유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시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기준 전 세계가 보유한 핵무기는 무려 13,865개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네. 하나만 있어도 무시무시한데요. 네. 실제로 북핵 위기를 수차례 겪어온 우리나라 역시 핵전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핵전쟁 발발 시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2004년 미국의 한 국제환경보호 시민단체의 분석에 따르면요.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핵폭탄을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에 투하한다면 말이죠. 폭발과 동시에 반경 1.8km 내의 건물뿐 아니라 약 30만 명의 시민들까지 모든 물질이 순식간에 녹아 증발해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명 죽음의 죄로 불리는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2주에서 6주 내 사망자는 90만 명에 이르고요. 극소량의 방사능에 노출되더라도 평생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게 1945년이잖아요. 이제 막 핵폭탄이 개발됐을 때의 위력이 저 정도였는데 지금은 요새 거는 훨씬 더 파괴력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자, 그 피해를 가늠해본 논문이 있는데요. 그래요? 2019년 10월 미국의 두 대학교의 공동연구팀이 한 과학저널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요. 2025년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전면적인 핵전쟁 발발 시 최대 1억 2,5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이건 뭐 재앙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망자 수네요. 그렇습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0위 공개합니다. 핵폭탄보다 무서운 공포의 백색 가루. 2019년 1월 15일 미 유명 시사일간지 보도. 핵보다 치명적인 이것. 지구상에서 인류의 삶을 끝낼 수 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이유는요. 탄저균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 뭐 시사 뉴스로도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공포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흡입한 사람의 혈액 내 면역세포를 손상시켜서요.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각한 호흡 곤란과 쇼크를 유발, 심하면 사망까지 치사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균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시작으로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화학 무기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화된 탄저균은 하얀 분말 형태로 만들어져서요. 일명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게 된 거죠. 아니 뭐 전쟁에 이기려고 이렇게 인간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정말 악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마죠, 악마. 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이 탄저균의 무시무시한 살상력. 만약 미국 워싱턴 상공에 탄저균 100kg이 살포되면 무려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945년에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무려 약 5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거라고 합니다. 생화 무기는 진짜 사람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너무 고통스럽게. 더 끔찍해요, 저는 이게 더. 근데 이게 실제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79년 러시아의 생물 무기 생산 공장에 사고가 나면서 소량의 탄저균이 노출됐는데 이때 감염된 사람 79명 중에 무려 6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량인데. 네, 정말 소량인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해요. 더 큰 사고로 번졌다면은 상상도 하기 힘든 소량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반인륜적인 생물학 무기 전쟁은 정말 이거는 뭐 전쟁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건 진짜 반인륜적인 거예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예. 해야 될 것 죄 같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 혹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악용되는 탄저균. 결국은 이 탄저균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구를 뒤흔드는 불의 고리. 들끓는 지구. 우리는 안전한가?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해안에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해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0년 칠레에서는 규모 8.8의 지진으로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까지 끔찍한 비극이 이어져 왔는데요. 아, 정말 비극이었죠. 네. 우리는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이 흔들린다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공포인 거죠. 자, 그런데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 나라들의 공통점, 바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약 4만 킬로미터의 지역이 환태평양 조산대인데요. 자, 이 지역을 이으면 고리 모양이어서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판 구조론에 따르면요. 지구를 이루는 10여 개의 판들의 경계 부분에서 지각 변동이 활발한데 특히 환태평양 조산대가 판의 경계에 모여 있어서 전 세계 지진의 무려 90% 이상이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있어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진 않습니다만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대한민국을 대혼돈에 빠뜨린 사건, 바로 경상북도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이것도 끔찍했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 경주 지진은 1978년 기상청에서 계기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1월 포항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 이에 무려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956채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죠. 자,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건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국내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이 충격에 단층이 헐거워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상청의 한 지진 전문 분석관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 빈도가 늘어났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비해서 건물도 뭐 그런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내진 설계.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지 않나요? 문제 좀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1988년이 돼서야 6층 이상 또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지진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진 때마다 나오는 이름이 있죠. 필로티 구조. 이 벽면이 없이 하중을 견디는 기둥으로만 설치된 개방형 구조를 말하는데요. 웬만한 빌라는 다 지금 네. 저런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피 구조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때문에 지진에 취약해 연쇄 붕괴 위험이 높은 것이죠. 아, 저렇게 되는 거예요? 기둥이 부서지면서? 근데 이게 한반도 어느 곳에 일어나도 저런 건물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붕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네, 이거는. 끔찍한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안전 대비만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 자, 불의 고리의 공포, 지진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9일 뉴질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은 소식.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예고도 없이 화산이 폭발해서 2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을 거의 뒤덮었네요. 아, 저거 너무 무섭다. 그런데 더 심각히 우려가 되는 건요.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이후 환태평양 조산대 이 불의 고리의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쏟아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이어서 1월 9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
이어서 1월 12일에는 필리핀의 탈 화산에서 무려 15km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치솟으며 분화해서 수천 명이 대피하고 수도권 일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큰 화산이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 있는 활화산은 약 850여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려 약 75%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밀집해 있어서 이 공포감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뭐 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네요. 네. 아니 최근에 그래서 그 영화도 히트했잖아요. 그 백두산 폭발을 주제로 했던 영화 백두산. 이거를 보면은 정말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로부터 비켜나 있긴 하지만요.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실제로 946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은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꼽히는데요. 당시 방출된 화산 에너지는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에너지의 무려 16배, 동일본 대지진의 무려 4배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진짜 그럼 정말 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이었네. 그죠.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요, 백두산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백두산에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04년 백두산의 한 계곡 인근에서 말라 죽은 나무들이 관찰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지하에서 표출된 유독가스를 주된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근데 백두산 화산 전조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만약에 정말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한 전문가는요, 만약에 946년에 일어난 백두산 분화의 단 1% 수준의 분화만 일어나도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의 300만여 명의 주민이 재해 영역에 포함이 되고 천지 아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면 반경 50km 내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무방비로 질식사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진짜 무섭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는 마그마.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재해 대응에 대한 매뉴얼 반드시 꼭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6위 공개합니다. 뇌를 파괴하는 살인, 목몸. 2015년 8월 미국 텍사스주 육상 선수인 14살 마이클 존 라일리 주니어는 샘 휴스턴 주립공원의 한 호수에서 수영 훈련을 했는데요. 그런데 수영 훈련을 마치고 며칠 뒤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자, 마이클은 계속되는 두통과 고열에 시달리다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때 의사가 내린 청천벽력 같은 진단. 마이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급작스럽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마이클은 두통을 호소한 지 불과 17일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뭐죠? 아니 운동선수면 몸도 건강했을 텐데. 나이도 어렸어요. 평소 지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마이클의 갑작스러운 사인은 일명 뇌를 먹는 아메바, 파울러 자유 아메바 때문이었는데요. 아메바요? 네? 뇌 속에 있나요? 뇌를 먹어요? 그렇습니다. 자, 몸 전체가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단세포 동물 아메바. 그 종류가 40여 가지에 이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10에서 20 마이크로미터,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가느다란 미세먼지만한 크기로요. 주로 따뜻한 담수에 서식하는데요. 이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있는 물이 피부에 닿거나 물을 마신다고 해도 인체에 큰 영향은 없지만요. 그러나 문제는 이 아메바가 코를 통해 들어갔을 경우입니다. 코 속으로 들어간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코 점막을 뚫고 후신경을 따라 뇌로 이동하는데요. 정말 끔찍하게도 뇌에 침투한 아메바는 뇌세포를 갉아먹고 뇌세포를 괴사시킨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그야말로 뇌를 파먹는다는 얘기죠. 자, 이러는 동안 몸에서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자, 초기에는 심한 두통과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 전뇌가 파괴되면서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발작을 일으키다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러다 결국에는 수일 내에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의 치사율은 무려 95% 이상.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에서 아메바 감염자 145명 중 생존자는 단 4명에 불과했다는데요. 야, 걸리면 뭐 없네요. 치사율이 너무나 공포스러운 수준이죠. 아니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나도 모르게 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수에 서식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담수가 많으니까. 자, 과연 그럴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자, 국내 아메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토양이나 물에서도 뇌를 먹는 아메바는 얼마든지 서식할 수 있다라며 경각심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토양이나 담수에 서식하는 가시 아메바는요, 사람의 눈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 각막염뿐만 아니라 심하면 실명까지, 또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이 될 경우 뇌수막염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가시 아메바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 뇌 먹는 아메바는요,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약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파울러 자유 아메바 감염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수온이 높은 담수에서는 가급적 수영을 피하고요. 또 수영을 하실 때 꼭 코마개를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막에. 기왕이면 뭐 코도 막으시고요. 그리고 수경도 잘 좀 착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5일 공개합니다. 세계를 덮친 개미와의 전쟁. 지난 2017년 9월에 전해진 충격 보도. 한반도 생물 안보 위협. 한반도를 덮친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붉은 불개미였습니다. 어찌나 피해가 극심했는지 살인개미로까지 불렸던 녀석입니다. 붉은 불개미, 크기는 약 2.5에서 6m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꼬리 부분에 치명적인 독성 성분인 솔레놉신이 포함된 날카로운 침이 있는데요. 이 침에 쏘이면 마치 화상을 입은 듯 심한 통증이 일어나고요. 심할 경우에는 호흡곤란과 의식장애 등의 쇼크 증상을 유발,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남미가 원산지인 붉은 불개미는요, 현재 세계 자연보호연맹에서 지정한 세계 최악의 외래 침입종 중에 하나입니다. 1930년대 미국을 시작으로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일본, 중국 등 전 세계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말 무서운 녀석인 게 이 붉은 불개미가요, 식물의 씨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새 둥지를 공격해서 어린 새를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와. 이 식성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새를 어떻게 먹어? 자, 또 붉은 불개미가 집을 지은 농경지는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생태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데 2017년 부산항에서 국내 최초로 붉은 불개미 1000여 마리가 발견됐을 때 어떡해? 핵폭탄이 핵폭탄. 검역 당국은 즉각 소독 조치를 실시, 개미 유인용 태 160여 개를 설치하고요. 대대적으로 정밀 조사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8개월 뒤인 2018년 5월 또다시 부산항에서 발견됐고요. 그 뒤에 인천항, 평택항 등에도 등장. 그리고 심지어는 항구를 넘어 내륙까지 침범했는데 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붉은 불개미 830여 마리가 발견되게 됐습니다. 이때 발견된 것 중에는 번식 능력 있는 여왕개미도 진짜? 있었다고. 아, 그놈이 문제네. 엄마가 있었어? 그렇죠.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을 붉은 불개미.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4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살인 모몽. 2018년 4월 20일 남을 채취하던 60대 여성 사망. 2019년 8월 26일 산에서 풀을 벤 후 고열에 시달리던 80대 남성 사망. 왜 그러죠? 자, 이들이 사망을 한 이유, 바로 공포의 살인 진드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어마무시한 이 녀석의 이름은 참진드기인데요. 참진드기 중에서도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감염되면요, 6일에서 14일간의 잠복기 이후 고열, 구토, 설사를 하다 심한 경우에는 콩팥 등 여러 장기가 제 기능을 잃는 다발성 장기 부전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진짜 무서운 놈이네. SFTS 바이러스 감염자는 2011년 중국에서 처음 확인됐고요. 이 살인 진드기는 중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까지 발견. 이 살인 진드기가 있는 곳은 주로 산의 풀숲이나 잔디밭에 서식하고 있다가 사람이나 동물에게부터 감염을 시키는데요. 아, 이 풀숲이나 잔디밭을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없고. 봄에 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데 또 조심해야 될 건요, 단순히 숲이나 잔디밭을 피한다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감염자의 혈액이나 타액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액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일본에서는 참진드기에 물려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반려견의 타액을 통해 사람이 감염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무려 30%에 달하는 SFTS 바이러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감염자만 866명, 그중 17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사망률이 되게 높네요. 치사율 높네요. 네,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진드기 앞에 살인자가 붙을 때는 이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들려온 희소식, 바로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 의해 SFTS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 살인 진드기. 올해부터는 살인 진드기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3위 공개합니다. 지구촌 식량 위기, 모모모의 습격. 2020년 2월, 이것은 소말리아의 식량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라며 소말리아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그리고 파키스탄 정부 역시 이것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뭐죠? 기억나세요? 뭐 때문이지? 소말리아? 네. 여러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이것의 습격,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날라다니는 이게 저게 다 진짜 메뚜기입니다. 빈 공간보다 차 있는 공간이 더 많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과거 농경사회에서 주요 소득원이었던 농작물을 먹어치우며 큰 재앙을 몰고 왔던 메뚜기 떼. 그런데 이 메뚜기 떼의 공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019년 6월경부터 케냐, 에디오피아, 파키스탄 등에 출몰한 이 사막 메뚜기는요. 무려 8천만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1제곱킬로미터 크기의 규모를 이루며 날아다닙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 먹는 양이 어마무지하대요 또. 아니 그러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 어떻게 정도 헬기를 뿌리면 안 돼요? 개체수면은 그냥 그 해 농작물은 다 먹어치운다고 봐도 되니까 그러겠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 그거 문제는 충격적이다.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이 한 마리당 무게는 고작 2g 정도인데요. 이 잡식성이에요. 그래, 그래서 다 쌀, 고리, 비료, 목화, 옥수수, 바나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워서요. 이 사막 메뚜기 떼들은 하루 만에 약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순삭한다고 합니다. 순삭. 자, 근데 원인부터 찾아야죠. 갑자기 이런 메뚜기 떼가 창궐한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메뚜기 떼들은 주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번식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때문에 동아프리카 지역에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고 습한 환경이 조성돼서 메뚜기들이 창궐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더 두려운 건요. 이 메뚜기가 정말 전 세계에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막 메뚜기들은 바람을 타면 하루에 약 150km 이상도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도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UN 식량농업기구에 의하면 이대로 사막 메뚜기 떼를 방치할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무려 약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메뚜기 떼가 창궐한 국가에서는 소형 비행기를 동원해 살충제를 뿌려서 메뚜기 떼들을 박멸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인류의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메뚜기 떼, 비단 아프리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전 세계가 나서서 더 큰 재앙을 막아야 할 때입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2일 공개합니다. 살인 바이러스의 숙주가 된 모모. 인류를 구하러 온 히어로에서 한순간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박쥐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유래된 한 바이러스와 약 80% 정도의 유사성을 보였기 때문이죠. 박쥐가 뭐 그 정도라면 유력한 어떤 범인으로 지목될 만한데요. 뭐 다양한 썰들이 있죠. 네. 천상갑이다 뭐 이런 말도 맞아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박쥐가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용의선상에 오른 것은 코로나19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세계적으로 대유행해 774명의 사상자를 낸 사스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의 기원이 바로 박쥐. 박쥐의 사스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 밖에도 에볼라, 니파 등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악명 높은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이 박쥐가 바이러스의 전염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수지로까지 불리는 박쥐.
대체 넌 누구냐?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 박쥐에게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무려 137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인수 공통 감염병,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무려 61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박쥐가 음습한 동굴에 살아서 기생충에 노출되기 쉬울 뿐 아니라 날아다니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넓어서 바이러스를 널리 퍼뜨린다는 것이죠. 최적의 조건, 바이러스 택배 배달부 같은 존재였네요. 거의 드론처럼 나르고 있는 거죠. 와, 날지나 못하면. 그냥 바이러스 그 자체 덩어리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신변종 바이러스들이 등장할 때마다 용의선상에 가장 먼저 오르는 박쥐. 과연 코로나19의 주범도 박쥐일까요? 하루빨리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서 부디 이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다시 돌아온 검은 죽음의 공포. 2019년 10월 중국 모 병원에 심한 폐렴 증세가 보이는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아내가 남편을 간병했는데요. 그런데 그 아내까지도 곧 발열의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부인도 감염되신 건가요? 그렇죠. 자, 검사 결과 이 부부가 걸린 병은 바로 흑사병. 흑사병이 요즘에 있대요. 다시 생겼다고? 검은 죽음을 몰고 오는 병, 흑사병. 감염이 되면 피부가 괴사하면서 까맣게 변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자,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인 흑사병은요. 당시 유럽에서만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는 흑사병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을 알지 못했던 터라 치사율이 무려 100%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 악몽이 스멀스멀 되살아나 중국뿐 아니라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200여 명의 흑사병 감염자가 발생, 그중 무려 58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흑사병이 웬 말입니까?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지금도 있다니. 잘 아시다시피 이 흑사병은요. 주로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나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벼룩이 사람을 물어 전염되고요.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를 한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흑사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을 받은 부부는 특히나 폐렴형 흑사병으로 치사율도 제일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제의 재채기나 기침 등을 통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가 가능해 삽시간에 전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요. 현재까지 흑사병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 효과가 입증된 항생제가 개발돼서요. 다행이네. 흑사병 감염 이틀 내에 최대한 빨리 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거는 잘 됐네. 그러니까 의심이 될 때 빨리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자, 역사 속에만 있던 공포의 재앙. 하지만 그 재앙은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더 많이 보급되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9위를 공개합니다. 아프리카를 휩쓴 죽음의 전령사. 아프리카 기니에서 약 2,500명 사망, 라이베리아에서 약 4,800명 사망, 시에라리온에서 약 3,900명 사망.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리카, 미국, 스페인 등에서 창궐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에볼라 바이러스. 아, 무서운 녀석이죠, 이 녀석도. 치사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쵸. 네. 뉴스에서 이거 이름 나올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1976년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인 자이르에서 처음 발견된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뿐 아니라 원숭이와 침팬지 등 동물들에게도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요. 과학자들은 과일 박쥐와 고릴라 등 동물들에게서 전파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원인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규명돼야 치료제도 나오고 네. 좀 더 연구가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일명 죽음의 전령사라 불리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심할 경우 출혈열로 인해 내부 장기와 주사를 맞은 피부 부위와 코와 입, 결막에서 출혈이 발생. 아휴. 그리고 결국엔 바이러스가 신장과 간 같은 장기에 침투해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90%면 정말
거의 다 한 거네. 거의 다 죽는다고 걸리면 하죠. 이제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인 거죠. 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만 318명의 감염자 중 88%인 280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2014년엔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스페인 등지까지 창궐해서요. 2016년까지 2년여간 전 세계적으로 약 28,60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약 11,30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외 언론들은요, 세계 최악의 에볼라 위기라고 보도하며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러던 2016년 6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하며 위기를 넘기나 했지만 또다시 에볼라가 확산.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이죠. 정말 다행히도 2019년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이 전 세계 최초로 WHO의 인증과 EU 조건부 승인을 통과, 올해 안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다행이다. 백신이 나왔네, 그래도 다행히. 하루빨리 좀 많이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 부디 비상사태가 아닌 영원한 종식 선언이 전해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파리로 가겠습니다. 여행지에서 당신을 노리는 이것.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집어삼킨 공포의 바이러스, 바로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열인데요.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해서 로밍 딱 키면 제일 먼저 뜨죠. 대기업에서 안전 문자 이렇게 오잖아요. 네. 지카 바이러스랑 뭐 댕기열 꼭 주의를 해야 된다. 긴 소매 입어라, 긴 바지 입어라 이런 네. 거 오죠. 특히 모기 뭐 기피제. 임신부 그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꼭 증상이 발견되면 1339로 신고해라. 이런 문자까지. 국내에서도 첫 댕기열 감염자가 신고된 2001년을 시작으로 급기야 2013년에는 250명을 돌파. 국내 감염자들의 주요 감염 발생 지역은 역시나 동남아시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남아 여행 중에 현지 풍토병인 지카 바이러스 또 댕기열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모기입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는 2007년 태평양을 횡단해 2016년에는 브라질까지 집어삼켰는데요. 지카 바이러스의 핵심 매개체는 이집트 숲모기로요. 이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 발열,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가장 심각한 건 만약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머리와 뇌가 정상보다 작은 선천성 기형, 소두증인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 숲모기가 퍼뜨리는 또 다른 공포의 전염병. 지난해 필리핀에서만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댕기열. 이 댕기열은 고열을 동반한 급성 열성 질환으로요. 두통과 근육통과 함께 초기에는 신체 전반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요. 그 뒤 목 부위의 림프샘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코피나 잇몸 출혈, 혈변 증상이 유발되는데 무섭다. 네,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죠. 예, 고열에 그 정말 혈변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매년 4억 명 정도가 이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이게 모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 안에 정말 무시 못할 엄청난 병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7위를 공개합니다. 베트남 전쟁 초기인 1962년 3월 14일 약 90명의 군인을 태운 미군 수송기 플라잉 타이거 라인 739편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목적지인 베트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현재 위치를 보고하라. 739편 응답하라.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몇 시간 후 739편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 태평양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고가 발생한 날은 맑은 날씨로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고요. 739편이 실종된 곳은 전투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두 개의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고 당일 739편의 비행 지점 인근 바다에서 항해하던 라이베리아 유조선 승무원들이
하늘에서 밝은 섬광을 목격했으며 불에 휩싸인 2개의 물체가 바다에 빠졌다고 증언한 겁니다.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잔해가 이제 2개로 박살이 나면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네. 이게 근데 외부의 공격이 없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실종된 739편을 찾기 위해 미 함대와 공군 등을 투입. 약 8일간 태평양 52만 제곱킬로미터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잔해 등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수정군이죠. 그러게. 그리고 1년 후 미국 민간 항공국은 비행 중 파괴된 것으로 보이나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739편이 전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며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관에 739편에 탑승한 군인들의 이름 등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섬광은 일부러 저기 격추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뭐 만든 것 같고 다른 데 이제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군수송기라는 게 뭐 내부에 적이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아니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잔해가 없었대. 이거 진짜 미스터리하네요. 1968년 6월 15일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지나던 미군의 순찰함. 그런데 이력의 비행체가 아군을 공격 중. 지원바람, 지원바람. 순찰함은 정체불명의 비행체에게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요. 안타깝게도 5명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호주군의 구축함 역시 비무장지대에서 의문의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몰한 순찰함을 뒤따르던 2번째 순찰함에 타고 있던 군인들에 따르면 그날 밤 의문의 비행체가 발견됐고 곧바로 앞서가던 순찰함이 파괴되면서 밝은 빛이 터져나왔어요. 당시 미군은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적군의 헬리콥터라고 불렀지만요.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미군과 호주군의 적군인 베트콩의 헬리콥터가 출격했다거나 아군의 헬리콥터가 비행했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없었다는 얘긴데 그럼 뭐지? 아니 뭐 적군도 아니고 뭐 비행 기록도 없다 그러면 의문의 그 비행체는 있었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미 공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후로 사고 지점인 비무장지대에서 약 30개의 이상한 불빛의 움직임을 발견. 이 수상한 빛은 6차례나 목격됐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빛은 밤에만,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됐다는 겁니다. 진짜 외계선이 있는가?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인들의 의문의 불빛과 함께 목격한 비행물체 중 일부는요. 당시 500km 속도의 미군 비행기보다 3배 빠른 속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의문의 불빛과 정체불명의 비행체에 대해 UFO가 배들을 공격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거 말고 할 소리가 없다, 진짜. 포스톡 전쟁 미스터리 19 8위를 공개합니다. 게임 광고 소문의 진실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진주만 공습 사건. 당시 미국은 188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고 군인 2,000명 이상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보았고요. 역사상 최초로 자국의 영토가 공격당한 것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였던 거죠. 자국의 영토가 공격을 당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저 진주만 습격 때문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한 거니까. 미 전역이 전시태세에 돌입, 잔뜩 긴장한 가운데 한 광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보시죠. 뭐야 이거? 주사위 아니야? 진주만 공습이 있기 16일 전인 1941년 11월 22일 한 잡지에 실린 이 주사위 게임 광고가 사실은 진주만 공습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예고라고? 왜 그렇지? 누가? 흰 주사위에는 XX, 12, 24라는 문자가 또 검은 주사위에는 0, 5, 7이라는 문자가 쓰여 있죠. 자, 여기서 XX는 죽음을 상징하고 주사위에 새겨져 있는 숫자 12와 7이 진주만 공습 날짜인 12월 7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탐조 등의 밤하늘을 비추는 듯한 그림과 함께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공습 대피소에서 긴 겨울밤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기 밑에 있네. 가공식품, 양초, 물병, 비타민 등도 잊지 마세요. 어머. 아니 근데 사실 미국은 공습 대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미국은 저건 영국이나 프랑스 애들이 주로 있었던 거고. 자국 영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 그림 자체도
대피소에 있는 모양 아니에요?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데서 모여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FBI가 조사에 투입. 광고를 낸 잡지사를 조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광고 사본이 잡지사에 전달될 당시 이를 의뢰받은 직원은 누가 광고를 의뢰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네. 수수료 역시 현금으로 전달을 해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냄새 나네, 냄새 나. 아, 냄새 난다. 어쨌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FBI가 사건에 관여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광고 의뢰인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게 되는데요. 누구? 해당 광고가 실린 또 다른 신문사에 광고 수정 요청 연락이 온 겁니다. 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 자, 신문사에 연락을 한 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주사의 광고는 단지 홍보 목적이었을 뿐이라고요. 남편이 게임 광고를 만들 당시 본인도 함께 디자인에 참여했다며 진주만 공습 예고서를 부인했지만요. 사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습 2주 전에 이제 광고가 게시된 것도 이해에 불구하고 광고를 만든 사람도 사망했다 그러고. 저기 진짜 이상한 그림이라니까.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6위를 공개합니다. 로커비 테러의 진범은 누구인가? 1988년 12월 21일 런던발 뉴욕행 미국 여객기가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폭발. 아유. 탑승객 전원과 로커비 지역 주민까지 총 270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닌 테러로 판단. 미영 합동수사팀은 일명 로커비 테러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진 쪽에도 민가가 있었나 보네요. 피해를 또 입었었던 거죠. 아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네요. 네. 자, 사건 발생 3년 뒤인 1991년 미영 합동수사팀의 발표. 로커비 사건은 리비아 정부 당국이 자행한 테러입니다. 1986년 미국의 리비아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리비아가 로커비 테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테러 용의자로는 M항공의 대표 칼리파 파미아와 항공사 직원으로 위장한 리비아 정보요원 알 메그라이를 지목. 이들이 시한폭탄을 숨긴 카세트 녹음기를 몰타해서 뉴욕으로 탁송한 뒤에요. 런던에서 여객기에 실리도록 공작했다고 추론했는데요. 테러의 증거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시한폭탄 장치 파편, 그리고 폭탄과 같은 가방에 있던 옷. 그 사람이 우리 상점에서 그 옷을 산 것 같아요. 몰타의 한 상인이 그 옷을 리비아 정보요원에게 판매했다는 주장이 유일한 증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이 옷을 여기서 사갔다라는 건 너무 애매한 표현이지 않나. 저 기억이 나나 그리고. 당시 일각에서는 리비아가 아닌 이란을 로커비 테러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앞서 그해 7월 페르시아만에서 미 해군이 이란 여객기를 전투기로 오인 격추한 사건에 대한 보복 테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첩보원 중 마르완 압둘 크리사트의 차량에서 로커비 테러 당시 기폭장치로 사용된 기압식 타이머가 발견됐는데요. 하지만 독일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석방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 타이머가 나왔는데 왜 증거 불충분이죠? 난 타이머가 훨씬 신뢰감 있는 것 같은데. 그 상인의 증언보다 훨씬 그렇죠. 신빙성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당시 리비아 당국은 미국의 용의자 신병 인도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로 리비아를 강력히 압박. 결국 경제난에 허덕이던 리비아는 로커비 테러 책임을 인정했고요. 1999년 테러 용의자들을 인도받은 스코틀랜드 법원은 2001년 알 메그라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복역 8년 만에 석방된 알 메그라이. 종신형이에요. 아니 8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종신형 받은 사람이 나올 만큼의 세월도 아닌데. 희생자 수를 생각해봐. 8년은 아니죠. 당시 스코틀랜드 법원은 암 판정을 받은 알 메그라이에 대한 인도적 석방이라고 밝혔지만요. 일각에서는 알 메그라이가 범인이 아니니까 풀어준 거 아니냐라며 의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알 메그라이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 그가 석방될 당시 리비아 국민들은 로커비의 영웅이 돌아왔다라며 그를 환대했습니다. 억울한 희생자인가? 아니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닌데 8년이나 가두는 건 그건 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리비아 국가 산업에서 이제 산유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유엔에서 이제 경제 압박을 했으면 힘들긴 했을 텐데 그래서 테러 책임을 그냥 인정을 해버린 게 아닌가.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뭐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사건이 좀 의심스럽네요. 수수께끼가 가득한 로커비 테러 사건. 과연 리비아는 억울한 희생양이었던 걸까요? 사건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5위 공개합니다. 폭격에도 살아남은 지구 최강 모모. 지난해 5월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어제 아침 세턴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턴은 우리에게 하나의 시대를 상징했습니다. 78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한 생명이 숨졌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쟁 영웅? 그러니까 모두 추모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요. 아하, 영웅이 아닌가. 영웅이다. 자, 그러면 생전의 그 세턴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네? 악어? 저기요? 뭘 저기요? 네? 그러니까 저 악어께서 악어께서 존칭으로 올라갔습니까?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많죠, 당연히 많죠. 네. 내가 말이야, 이 차 대전에서 히틀러 베를린 살았잖아. 히틀러는 다 했어, 임마, 자식아, 임마. 84세 고령으로 숨진 악어 세턴이. 야, 84세. 때는 바야흐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 11월 당시 영국군이 독일의 베를린을 급습. 무려 넉 달 동안 자그마치 45,517톤의 포탄으로 무자비하게 폭격을 했습니다. 이 베를린 대공습으로 인해 무려 4천여 명의 사망자와 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 베를린의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는 큰 피해가 발생했죠. 그냥 뭐 도시가 촉박하죠, 도시가 촉박. 날아갔네 진짜. 예. 그런데 우리의 생존력 갑 악어 세턴은요. 대공습으로 동물원에도 포탄이 떨어져 수많은 동물들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인 1946년에 한 영국군 병사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무려 3년이나 버티며 생존했습니다. 그래도 태우긴 했지만 어쨌건 전쟁은 끝났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몸집이 저렇게 큰데. 난 안 잡힌 게 너무 신기해.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어떻게 악어가 안 잡혀? 이후에 영국군 병사에 의해 모스크바 동물원에 정착했던 세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에이, 이 히틀러의 악어 기분 나빠. 이번에 세턴을 괴롭힌 건 루머. 과거 세턴이 베를린 동물원에 있을 당시 히틀러의 애정을 듬뿍 받는 수집품이었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헐. 이에 방문객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을 고비를 맞았지만 다시 한번 기사회생. 아니 그렇다고 악어한테 돌멩이를 던지냐? 히틀러가 데리고 키운 악어였다 하더라도 제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어쨌든 세턴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네요, 진짜. 그렇죠. 말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도 피해자인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악어 세턴의 미스테리한 생존력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헐? 사실 세턴과 같은 미시시피 악어종의 평균 수명은요. 30년에서 50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세턴이 숨진 나이는 84세였던 겁니다. 장수하셨네요. 진짜. 근현대 역사를 함께하며 전쟁의 비극을 지켜봤던 악어 세턴. 과연 악어의 눈에 비친 인간의 전쟁,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분쟁 지역에서 모모된 배우. 1930년대 영화 로빈 훗의 모험 등에 출연하며 활극의 왕자로 불렸던 할리우드 1세대 액션 배우 에롤 플린. 그리고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은 아들 숀 플린은 1962년 영화 캡틴 블러드의 아들에 출연하며 배우로 주목받았지만요. 연기의 회의감을 느껴 돌연 활동 중단. 그리고 그가 새롭게 선택한 직업은 종군 사진 기자였습니다. 아, 대단하다. 용기가 어마어마한 용기인데. 전장 속에서도 그걸 기록하는 자리잖아요. 딱히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무기를 삼아. 그러니까 비무장으로 전쟁터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970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영토 분쟁이 벌어지자 플린은 취재를 위해 현재 호치민 지역인 당시 베트남의 사이공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종군 기자였던 플린은 다행히 무사히 취재를 마칠 수 있었고요.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데이너 스톤 기자와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
이후 플린과 동료 기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잡힌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영토 분쟁 중인 곳이니까 위험하긴 하잖아요. 국경 같은 경우엔. 근데 종군 기자는 그게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영혼이 아니니까. 플린이 실종된 이후 목격자는커녕 그들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없었고 그들의 시신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헐. 결국 미국 정부는요. 두 사람은 베트콩에게 1년 넘게 잡혀 있다가 캄보디아의 무장 군사 조직에 넘겨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이 반군에게 넘겨져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시.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84년 공식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플린이 실종되고 20년이 지난 1990년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서 몇 년 동안 미국인 2명이 살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살았나 보다. 그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억류된 채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억류된 채. 동료 기자였던 팀 페이지는 즉시 캄보디아의 상케 카옹 마을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살던 한 미국인이 자기가 배우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어머, 아, 배우 아들 미국인이 캄보디아에 있을 가능성이 저 당시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그 사람 아니에요? 플린이네, 플린. 맞죠? 자,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플린의 행방을 찾아다닌 페이지. 마침내 베이메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플린과 동료의 것으로 추측되는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그 무덤에 남아있는 유해를 분석한 결과 실종된 플린과 동료 스톤의 체격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 그런데 말입니다. 수년에 걸친 DNA 조사 결과는 불일치. 그러던 중 2010년 3월 플린의 행방을 찾던 영국의 한 탐사팀은 캄보디아의 캄퐁참 지역에서 거대한 외국인 무덤을 발견. 드디어 플린을 찾았나 싶었지만 모든 DNA를 분석한 결과 플린의 DNA와 불일치. 결국 플린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 답답하네 진짜.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3일을 공개합니다. 러시아 예카테리나 궁에 있는 바로크 예술의 최대 걸작, 호박빵. 18세기 초 값비싸고 진귀한 보석인 호박을 무려 6톤가량 투입해 방 전체를 장식해서요. 황금빛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한, 저게 벽지가 아니라 진짜 보석이라고요? 그림 같지 않아요? 그냥 저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약간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말문이 막혀버릴 것 같아요. 들어가는 순간 몇 개 가져오려고요 라고 할 줄 알고 나는 도둑도 아니고 손버릇이에요? 몇 개 뜯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보존이 좀 잘 돼 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네, 뭐- 보면은 그 당시 기술로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예술 작품인 거잖아요. 저 자체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보석방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호박방에 닥친 시련. 사실 현재 예카테리나 궁에 있는 호박방은요. 러시아 정부가 1979년부터 24년에 걸쳐 무려 약 87억 4천만 원을 투자해 복원한 것입니다. 하하. 그래요? 원래 호박방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감쪽같이 실종! 여전히 그 행방이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누가 가져갔네. 근데 그게 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아닌데. 6톤이면 6톤이면은 트럭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941년 예카테리나 궁을 점령한 독일군은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호박빵이야?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야, 다 가져가자. 호박방을 장식한 값비싼 호박들을 강탈, 당시 독일령이었던 퀘니스베르크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945년 연합군이 퀘니스베르크를 폭격, 이로 인해 성 곳곳이 파괴되며 호박방의 행방도 묘연해진 것입니다. 와. 당시 파괴된 성의 잿더미 속에 일부 호박 조각이 발견되며 호박방은 폭격으로 소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와. 아, 아까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6톤이나 되는데 일부만 또 뭐 조각만 나온다는 게 나는 이것도 약간 의심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딘가에 호박방이 존재할 거라고 굳게 믿었고요. 호박빵이 퀘니스베르크의 비밀 벙커 내부에 숨겨져 있대. 아니야. 제3국으로 옮겼는데 거기 점령한 미군이 가져갔대. 호박방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2015년 폴란드 바우브지흐 인근에서 나치가 빼돌린 황금 보석을 운반했다고 알려진 일명 황금 열차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
이에 사라진 호박빵이 이 황금열차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마오부지유에는 황금 열차도 호박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당국의 발표로 결국 미스테리로 남은 호박빵의 행방. 하지만 보물 헌터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호박빵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2위 공개합니다. 정말 그 바다에 이것이 있었을까?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7월 30일 북대서양. 독일의 U-28 잠수함이 영국 군함들을 감시 중이던 바로 그때 폭탄을 싣고 프랑스로 향하던 영국의 수송선 아이베리안호가 포착됐고요. 곧바로 U-28 잠수함은 수송선을 향해 두 발의 어뢰를 발사. 이후에 영국 아이베리안호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폭바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 도대체 저게 뭐야? 바로 아이베리안호의 잔해 속에서 무려 20m에 달하는 바다 괴물이 몸을 비틀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바닥 괴물은 좀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아니, 좀... 기껏 취재하는데 말도 안 된다. 아니, 취재가 약간 비논리적이네. 비논리적이라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 고래나 아, 큰 어떤 저 수상 생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착각해가지고 그걸 괴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당시 바다 괴물을 목격한 U-28 잠수함의 선장이 쓴 항해 일지를 보면요. 4개의 다리 끝에는 물갈퀴가 달린 발이 달려 있었고요. 꼬리는 뾰족했으며 머리는 주둥이로 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였다. 저건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건데 증언을 보고 그런 네네. 거잖아요. 좀 머리는 좀 악어처럼 그려놨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정체불명의 바닷괴물이 목격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18년 스코틀랜드 근처 대서양 바다를 항해하던 독일 UB-85 잠수함의 윈터 크레치 선장의 증언에 따르면요. 뿔이 있고 날카롭고 반짝이는 이빨을 가진 바다 괴물이 보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듯 2016년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스트렐라 해안에서 실제 UB-85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난파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저런 다큐를 좀 많이 보는데 완전 심해. 와,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는 30m짜리 갈치 알죠? 되게 가끔 떠오르는 거. 그 뱀 용처럼 같은 생긴 거. 거. 용처럼 생긴 거. 그래. 30m짜리 갈치면 진짜 용이죠. 그리고 지난해 2월 스코틀랜드의 한 해안가에서는요. 목이 긴 생물의 해골이 발견되는 등 척추가 엄청 길다. 북대서양 인근에서 여전히 괴물과 관련된 미스터리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미 남북전쟁 잠수함 미스터리. 1800년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도 잠수함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미국 남북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1863년 건조된 잠수함 H.L. 헌리호. 남북연합군이 개발한 비밀 병기 잠수함으로요. 길이 12m, 높이 1.2m밖에 되지 않아 사람이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겨우 기어 들어가야만 했고요. 엔진도 없어 손으로 직접 프로펠러를 돌려야 했지만요. 아우 뭐야, 안 들어가고 말지 저거. 야, 근데 당시 1800년대입니다. 아니 손으로 가서 얼마나 가? 네. 바닷속 비밀 병기로 당시로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렇겠네. 하긴 레이더 같은 것도 없죠. 물 밑으로 공격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저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위협적인 존재긴 하죠. 그렇습니다. 1864년 2월 17일 북부 군함 푸사토니코에 접근한 헐리오는 어뢰 투하에 성공. 그런데 말입니다. 푸사토니코를 침몰시킨 뒤 공격 성공 신호까지 보낸 헐리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지로 귀환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찰스턴의 앞바다에서 영영 모습을 감춰버린 승조원 8명과 헌리호. 아무래도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물이 새지 않았을까. 저 당시 기술력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지 않았을까? 지쳐 죽었다. 못 오는 거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 올라갈 힘이 없다고? 그렇죠. 자, 헌리오의 행방이 베일을 쌓은 가운데 1995년 4월 드디어 미국의 한 탐사선이 헌리호를 발견. 그리고 2000년 8월 헌리호를 인양하며 실종 136년 만에 헌리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64년 거야 저게? 그럼 뭐인지 알 수 있겠네요. 조사 딱 해보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양된 헌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혼란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바로 아니 잠수함 안에 유해가 그대로 있어요. 침몰 당시 전사한 38명의 유해가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좁은 공간에서 질식사, 그래 산소가 떨어진 거야. 산소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또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 산소 소모량이 늘어났을 텐데 뭐 맞네. 요즘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계산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산소가 떨어진 질식사야. 거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미국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당시 헌녀의 침몰 당시 상황을 재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 폭발로 인한 엄청난 압력이 헐리호에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기잖아요. 네. 충격으로 선원 사망할 정도면 배는 멀쩡하네. 야, 근데 뭐 기술력이 대단하긴 한데 너무 좁다. 너무 가깝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손으로 저걸 저었어야 되니까 최대한 물의 저항을 줄이려고 디자인했을 것 같아요. 그랬나 보다. 해전 역사에서 큰 기록을 남긴 헌리호의 침몰 미스터리. 과연 그날 헌리호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소화 속 전쟁 미스테리 19 11을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사라진 토끼섬의 비밀. 일본 히로시마와 시코쿠 사이에 위치한 오쿠노시마 섬. 둘레 약 4.3km의 이 작은 섬의 또 다른 이름은 토끼섬. 섬 안에 사는 천여 마리의 토끼를 만나기 위해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쿠노시마 섬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섬의 둘레가 4.3km면은 여의도보다도 훨씬 작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토끼가 1000마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작은 섬에 유독 토끼가 많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요, 과거 오쿠노시마 섬에는 20명 남짓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갑작스레 오쿠노시마 섬을 찾은 일본군들이 주민들을 섬 밖으로 내쫓은 뒤 급기야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아니 굳이 뭐 잘 살고 계신 왜 주민들을 내쫓죠? 여기를 군인들이? 뭔가 비밀 군사 용도로 활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대체 그 이유가 뭐냐? 192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까지 오쿠노시마 섬에서는 아주 은밀한 공장이 가동됐는데요. 그 정체는 독가스 제조 공장.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할 독가스를 실험하고 제조할 비밀스러운 장소로 이곳 오쿠노시마 섬을 선택했고요. 16년간 약 6,600톤의 독가스를 제조, 군사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당시 지도에서 오쿠노시마 섬을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731 부대 하면서 인체 실험했지. 저런 독가스 쓰지 말아야 될 무기를 만들었지. 참 참혹하네요. 자, 설에 의하면 당시 토끼를 이용한 극악무도한 독가스 동물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군은 공장을 폐쇄한 뒤 섬을 떠나고 당시 살아남은 토끼들이 번식하며 지금의 토끼섬이 됐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쌍한 얘기네요, 진짜. 진짜 뭐 썰이고 추정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토끼섬이 된 이유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 토끼들의 조상들이 독가스 실험에 다 이용당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혹시 섬에 사는 수많은 토끼가 이 잔혹한 역사의 미스테리를 간직한 비극적인 전쟁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9위 공개합니다. 히틀러 모모모 미스터리. 두 기자님은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장면. 권총자살. 권총자살. 1945년 4월 30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자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연인이던 에바 브라운과 함께 청산가리를 복용한 뒤 권총으로 자살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 해 소련군에 의해서 매장됐던 히틀러의 유골이 발굴, 이후 2000년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에서 총탄의 흔적이 남은 그의 두개골을 보관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만 이후에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의혹과 음모론을 불러 모았습니다. 생전에 보여준 모습은 아주 강인한 모습이었는데 그가 나약하게 그냥 아무리 코너에 몰렸다고 해도 자살했다는 거를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 설마? 그런데 말입니다. 2009년
히틀러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증폭시키는 연구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고고학자인 닉 벨란토니 교수가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관돼 있던 히틀러의 두개골 그리고 그의 혈흔이 남은 소파에서 샘플을 채취해 DNA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지. 히틀러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은 40세 미만의 여성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에바 브라운 아니야? 일단 히틀러라고 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인인 에바 브라운의 두개골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브라운의 알려진 사이는 총상이 아니었고요. 해당 두개골이 에바 브라운의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두개골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 미스터리였어요. 왜 거기가 있는지. 근데 그것조차 뭐 분석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야 이게 음모론이 더욱더 스멀스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9년 뒤인 2018년 미스터리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두개골이 히틀러가 사망 1년 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 속의 두개골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전했고요. 게다가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히틀러의 치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의 치아 일부에서 독극물의 흔적까지 발견됐다며 히틀러가 독극물을 먹고 권총으로 자살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40대 미만 여성의 두개골이라면서요? 같은 두개골로 조사한 건데 미국과 프랑스의 연구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러시아가 보관하고 있는 두개골은 정말 히틀러의 것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그 두개골의 정체는 뭘까요? 전쟁 미스터리 19 5위 공개합니다. 하늘로 사라진 뭐뭐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7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연합군의 프로방스 상륙 작전에 필요한 지도 제작용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이륙한 정찰기 P-38 라이트닝. 그런데 해당 정찰기가 그 어떤 교신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해당 정찰기 실종 사건에 전 세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이 조종사의 정체였습니다. 조종사가 누구길래 전 세계가 떠들썩해져요? 자,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요. 유명합니다. 전쟁 영웅? 일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입니다. 해밍웨이, 생텍쥐페리. 생텍쥐베리와 해밍웨이. 생텍쥐베리. 그걸로 가시겠어요? 본인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생텍쥐베리. 이거 마침 내가 뭐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지? 뭐 줄 건데? 어? 뭐 줄 건데? 5,000원 주지 뭐. 실종된 조종사의 정체는 바로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입니다. 제 원래는 파일럿이었죠. 아셨어요? 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오호. 1939년 육군 정찰기 조종사로 활동한 뒤 국제우편 항공기 조종사로도 일한 베테랑 조종사였던 생텍쥐베리. 베테랑이었던 그가 아무런 무전도 없이 사라진 데다가 심지어 그 어디에서도 그의 시신이나 정찰기의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자 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경력이 되게 많은 베테랑이었거든요. 네. 뭔가 소설처럼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무전도 없이. 그러니까. 네. 감쪽같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자, 먼저 생텍쥐베리의 자살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생텍쥐베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증언했고요. 그리고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그가 작품 속 어린 왕자처럼 그의 별을 찾아 자살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판타지도 있고 또 약간 쓸쓸하기도 해서 네. 죽음에 대한 뭔가 환상적인 의미 부여를 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실종된 지 54년 뒤인 1998년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의 그물에 은팔찌 하나가 감겨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인식표가 있었네. 그렇죠. 2004년 생텍쥐베리가 탔던 정찰기의 제조 번호가 찍힌 부품까지 발견되며 실종 60년 만에 미스테리했던 그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한 남성의 충격적인 고백. 제가 생텍쥐베리의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독일 공군 조종사였던 호르스트 리페르트가 1944년 7월 31일
프랑스 남부 해상을 비행하던 중 P-38 라이트닝을 발견하고 격추했고 이후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자신이 격추한 비행기 조종사가 생텍쥐베리였음을 알게 됐다고 인터뷰한 것이죠. 왜 하필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60년이 지난 2008년에 이걸 또 밝힙니까?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4위를 공개합니다. 나치 1급 전범의 이중 생활. 아르헨티나의 산부인과 의사 헬무트 그레고르, 파라과이의 알프레도 마이엔, 브라질의 수의사 볼프강 게르하르트. 사는 곳, 직업, 이름도 모두 다르지만 사실 이들은 모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친위대의 장교이자 의사로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한 1급 전범입니다. 진짜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 중에 악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인간적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죠. 독일의 패망을 직감한 맹겔레는 아우슈비츠를 탈출해 도주했지만 결국 연합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맹겔레는 나치 친위대가 아닌 독일 국방군 복장을 하고 가짜 신분증을 제시, 감쪽같이 신분 세탁을 해 연합군을 속였습니다. 이후 그는 고향 바이에른에서 4년간 농부 행세를 했습니다. 잘도 도망치죠. 교활한 거죠. 근데 4년이나 고향에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자 위기를 느낀 맹겔레는 1949년 아르헨티나로 도주. 이번에도 역시 헬무트 그레고르라는 가명으로 여권을 발급해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대단하다. 교활. 와, 아니 사람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죽여놓고 저기서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체포가 안 됐어요? 자, 1960년 이번에는 알프레도 마옌이라는 이름으로 파라과이로 도주. 그 다음엔 우루과이로 도주하며 신출귀몰한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정보는 또 알고 미리 도망을 친 거지? 사교계 인맥이 뭐 엄청났겠죠. 아 진짜 좀 악마 같은. 근데 아주 남미에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로 아주 잘도 도망 다녔네요. 짜증난다. 1959년 맹겔레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도피처는 브라질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볼프강 게르하르트라는 친구의 이름으로 이 마을에 정착했던 것이었습니다. 무려 30여 년간 도피하며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산 맹겔레. 그러나 그를 찾아냈을 때 맹겔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인 1979년 68세 나이에 수영을 즐기다가 심장마비로 익사한 맹겔레. 너무 편안하게 가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악행을 생각했을 때.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뭐 조작됐다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것도 그러게.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죽은 척하면서 딴 데로 또 도피했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 사람의 생각을 보면. 있죠. CIA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덤 속 유골을 꺼내 DNA 조사를 한 결과 그의 정체는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A급 전범이 천수를 누리다가 집에서 편하게 놀다 죽은 게 너무 짜증나요. 와, 근데 어떻게 도망 다녔냐. 정말 기가 막히네.